있습니다. 승무패 22회차 현미경 분석 1부 첫 번째 경기는 첼시와 브라이튼의 경기입니다. 저는 승패로 갈라보도록 하겠습니다. 통계적인 부분은 화면을 멈추셔서 구독자 여러분들이 확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살롱 코멘트 분석 내용으로 빠르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살롱 코멘트로 정리를 해드리면 우선 첼시 같은 경우에는 램파드 감독이 새롭게 부임을 했는데 램파드 감독 부임 이후에 두 경기에서 2연패를 당하면서 사실상 감독 교체 효과는 그렇게 나타나지 않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직전 경기 같은 경우에는 강호 레알 마드리드 원정에서 0대2로 패배를 당한 것이지만 램파드 감독 첫 경기였던 울버햄튼 원정에서도 무기력하게 0대1로 패배를 당했던 첼시이기 때문에 사실상 감독 교체 효과는 그렇게 없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첼시가 올 시즌 고전하고 있는 것이 최전방 골 결정력 부족인데 이 수치상으로도 보면 브라이튼과 비교했을 때 오픈 플레이 상황에서 골 결정력이 첼시가 현저히 떨어지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만큼 첼시가 전형적인 묵직한 스트라이커의 부재로 인해서 마무리가 되지 못하는 약점이 있는데 지금 보시는 통계처럼 올 시즌 브라이튼 같은 경우에는 오픈 플레이 상황에서의 기대 득점 값이 38.16골인데 실제 득점은 39골을 하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준수한 골 결정력을 보여주고 있고 반대로 첼시는 오픈 플레이 상황에서의 기대 득점이 29.39골인데 실제 득점은 19골에 그치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떨어지는 골 결정력을 보여주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장면은 주중에 첼시가 레알 마드리드 원정에서 0대2로 패배를 당했을 때 측면이 털리면서 패배를 하는 장면인데 레알 마드리드의 왼쪽 측면 자원인 비니시우스 선수에게 오른쪽 측면이 공략을 당하면서 상당히 고전을 했던 첼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레알 마드리드의 비니시우스 같은 경우에는 전 세계에서 현재 가장 뛰어난 왼쪽 측면 자원이기 때문에 이것을 브라이튼에게 대입하는 것은 다소 무리가 있겠지만 이 브라이튼 역시 최근에 EPL에서 가장 컨디션이 뛰어난 두 측면 자원을 보유를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특히나 왼쪽 측면에는 일본 대표팀 윙어인 미토마 카오루 선수가 최근에 좋은 경기력을 보여주고 있고 브라이튼의 오른쪽 측면 자원인 솔리마치 선수 역시 최근에 절정의 기량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레알 마드리드전 원정 여파에 따른 체력 누수, 레알 마드리드전 후반전에 첼시가 한 명이 퇴장을 당했기 때문에 가뜩이나 체력 누수가 심한 상황에서 브라이튼을 상대하기 때문에 브라이튼의 측면 공격에도 충분히 애를 먹을 수 있는 이 첼시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첼시가 최근에 브라이튼 상대로 4경기 3무 1패 승리가 없었던 상대 전적도 있고 올 시즌 첼시가 챔피언스 리그 이후에 치른 프리미어리그 경기 성적이 4승 3패로 기복이 있었다는 점까지 고려를 한다면 이 브라이튼에게 충분히 덜미가 잡힐 만한 매치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 감독의 전술적인 역량이나 디테일적인 측면을 비교해 봤을 때도 첼시의 램파드 감독보다는 이 브라이튼의 대제르비 감독이 훨씬 우위이기 때문에 경기력적으로도 브라이튼이 우세한 경기를 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또한 첼시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수비진 중에서 좋은 컨디션을 보여줬던 이 수비수 쿨리발리 선수가 직전 레알 마드리드전 부상 여파로 교체 아웃이 됐었기 때문에 이 쿨리발리 선수가 출전 여부가 불투명하다는 점 역시 수비 쪽 전력 누수라고 생각이 됩니다. 다만 제가 첼시의 승리까지 가져가는 이유는 최근에 브라이튼도 프리미어리그 원정 5경기에서 1승 3무 1패 원정에서 기복이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점이 리스크라고 생각이 되고 직전 토트넘 원정에서도 경기 내용 자체는 토트넘보다 좋다고 볼 수 있었지만 이 결정력에 다소 문제가 드러나면서 1대2로 패배를 당했었기 때문에 첼시 원정에서 또다시 경기력은 좋은데 이 결정을 짓지 못하는 모습이 브라이튼도 나올 수 있다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1번 경기는 승패로 갈라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경기는 에버튼과 풀럼의 경기인데 승무 투폴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살롱 코멘트로 정리를 해드리면 이 경기는 에버튼 쪽으로 현재 투표율이 50%가량 몰려 있는데 에버튼도 공격적으로 리스크가 있는 경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현재 풀럼이 주포 공격수 미트로비치 선수가 이 징계로 인해서 장기 결장 중이기 때문에 현재 연패 수렁에 빠져 있는 풀럼이 공격적으로 누수가 더 심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실제 올 시즌 미트로비치 선수가 결장했던 프리미어리그 경기에서 풀럼이 2승 1무 5패로 상당히 부진한 성적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이번 에버튼 원정에서도 풀럼이 최전방에서의 골 결정력 난조를 보일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다만 제가 에버튼도 공격 쪽에 리스크가 있다고 말씀을 드린 이유는 에버튼이 현재 미드필더 두쿠레 선수의 공백이 생각 이상으로 클 수가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현재 두쿠레 선수가 퇴장 징계로 결장 중인데 이 공격 쪽 누수를 얘기하다가 왜 미드필더 포지션인 두쿠레 선수의 결장이 공격 쪽에 영향을 미치느냐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계실 텐데 최근에 에버튼의 공격을 살펴보면 에버튼 같은 경우에는 칼버트 루인 같은 공격수들이 부상으로 장기적으로 빠져 있는 데다가 닐 무페이 같은 공격수는 골 결정력이 굉장히 떨어지기 때문에 프리미어리그에서 득점 순위가 꼴찌인 에버튼이 항상 최전방 마무리에 문제가 있었는데 이 션다이치 감독이 부임한 이후에 이 최전방 골 결정력을 보완한 전술이 바로 측면 공격수인 이 그레이 선수를 최전방에 배치를 하는 이 제로톱 전술을 가동을 하면서 이 그레이 선수가 상대 수비를 끌고 나올 때 이 미드필더 두쿠레나 오나나 같이 피지컬이 뛰어난 미드필더들이 상대 박스 안으로 침투를 하면서 공격 포인트를 최근에 많이 양산을 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특히나 이번 경기에 결장이 되는 두쿠레라는 미드필더는 이 피지컬이 굉장히 뛰어나기 때문에 특히나 세트피스 상황에서 두쿠레 선수가 존재감을 과시를 하면서 공격 포인트를 최근에 많이 올렸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에버튼의 최근 흐름인데 에버튼이 최근에 프리미어리그에서 1승 3무 4경기 무패를 달렸던 시절에 이 두쿠레 선수가 3경기에서 2골 2도움으로 맹활약을 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퇴장을 당했던 토트넘전까지 포함하면 두쿠레 선수가 리그 4경기 2골 2도움으로 맹활약을 했는데 특히나 두쿠레 선수가 피지컬이 뛰어나다 보니까 에버튼의 세트피스 상황에서 굉장히 많은 공격 포인트를 기록을 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에버튼이 최근에 무패 행진을 달릴 때 이 미드필더 두쿠레 선수가 3경기에서 2골 2도움을 기록을 하면서 에버튼의 상승세를 이끌었던 미드필더이기 때문에 이 두쿠레 선수가 빠지는 에버튼의 공격 역시 상당히 답답할 가능성이 높은 이번 매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에버튼 같은 경우에는 앞서 말씀을 드린 것처럼 리그 30경기 기준으로 23골밖에 넣지 못해서 프리미어리그 득점 순위 꼴찌를 달리는 팀이기 때문에 이번에도 빈공을 보여줄 가능성이 높고 물론 에버튼 같은 경우에는 특유의 홈발이 있는 팀인데다가 최근에 홈 경기에서는 5경기 3승 1무 1패 홈에서는 아스날이나 브렌트포드 같은 강팀들을 꺾었기 때문에 에버튼이 홈발을 받을 가능성은 여전히 높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풀럼 같은 경우에는 미트로비치 선수가 빠진 상황에서 가장 강력한 무기가 바로 세트피스 공격력인데 풀럼 같은 경우에는 올 시즌 세트피스 득점이 굉장히 많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세트피스 득점이 11골로 공동 4위를 달릴 정도로 세트피스 득점력이 좋은 것이 바로 풀럼인데 이 에버튼의 수비를 살펴보면 흥미로운 것이 에버튼이 세트피스 실점이 6골로 비교적 적은 편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에버튼이 세트피스 실점이 6골밖에 되지 않지만 세트피스 기대 실점 같은 경우에는 12.52골로 프리미어리그 전체의 1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만큼 세트피스 상황에서 수비 자체는 불안하지만 실점까지는 안 하는 것이 바로 에버튼의 최근의 세트피스 수비 집중력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프리미어리그에서 세트피스 실점이 가장 많은 본머스가 이 세트피스 실점이 17골인데
그러한 본머스보다도 세트피스 상황에서의 기대 실점값이 높은 것이 바로 에버튼인데 실제 실점은 6골에 그치고 있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세트피스 상황에서 불안하지만 실점까지는 안 하고 있는 것이 바로 에버튼의 수비 집중력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풀럼이 미트로비치 선수가 빠지는 상황에서 의외로 강점인 세트피스에서도 재미를 보지 못한다면 에버튼 원정에서 승리를 가져가기에는 다소 화력이 부족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이 경기는 승무 투폴로 가면서 에버튼 사이드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3번 경기는 사우스햄튼과 크리스탈 팰리스의 경기인데 무패 투폴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살롱 코멘트로 정리를 해드리면 이 경기는 최근에 로이 오지슨 감독 부임 이후에 2연승을 달리면서 공격력까지 살아난 크리스탈 팰리스 쪽으로 다소 투표율이 몰려 있는데 이 크리스탈을 맹신하는 것은 다소 리스크가 있어 보입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제가 주중에 한폴만패 분석에서도 말씀을 드렸듯이 이 호지슨 감독이 부임한 이후에 크리스탈 팰리스의 공격 패턴을 보시면 이 전임 감독이었던 비에이라 감독 체제보다는 확실히 패스 숫자가 줄어들면서 오히려 선수들의 개인기를 활용한 드리블 돌파가 증가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러한 개인기 위주의 드리블 돌파가 잘 먹혀들면서 최근에 크리스탈 팰리스가 2연승의 상승세를 달리고 있는데 기본적으로 사우스햄튼이 지금 보시는 것처럼 수비적인 약점이 측면 수비로 분류가 되어 있기 때문에 크리스탈 팰리스의 퀄리티 있는 드리블 측면 개인 돌파에 사우스햄튼이 상당히 고전할 수도 있는 매치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또한 사우스햄튼 같은 경우에는 세트피스 실점이 프리미어리그에서 12골로 두 번째로 많은 팀이기 때문에 이 크리스탈 팰리스가 세트피스 득점이 10골로 전체 4등이라는 점에서 크리스탈 팰리스의 퀄리티 있는 세트피스 한방 역시 효과를 발휘할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이 호지슨 감독이 부임한 이후에 세트피스 슈팅 역시 16번으로 프리미어리그에서 가장 많은 것이 크리스탈 팰리스이기 때문에 이 세트피스 상황에서도 충분히 크리스탈 팰리스가 재미를 볼 만한 매치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물론 크리스탈 팰리스가 주포 공격수 자아 선수와 주전 골키퍼 과이타 선수가 부상으로 빠져 있는데 다른 자원들이 공백을 잘 메워주고 있고 특히 골키퍼 쪽에서 백업 골키퍼인 존 스톤이라는 백업 골키퍼가 직전 리즈전에서 7개의 선방을 기록을 할 정도로 과이타 선수의 공백을 잘 메워주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올 시즌 사우스햄튼 같은 경우에는 프리미어리그에서 홈 성적이 꼴찌인 팀이기 때문에 딱히 홈발을 받는 팀이 아니라는 점에서 크리스탈이 충분히 원정에서도 해볼 만한 매치가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다만 사우스햄튼 역시 한 방을 기대해 볼 수 있는 것이 이 크리스탈 팰리스가 세트피스가 강력하다고 말씀을 드렸고 크리스탈 팰리스에는 왼발 프리킥이 강력한 올리세 선수와 오른발 프리킥에 강점이 있는 에제 선수가 있다면 사우스햄튼에도 오른발 프리킥 스페셜리스트인 제임스 워드 프라우스 선수가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특히나 이 워드 프라우스 선수가 최근에 크리스탈 팰리스 상대로 4경기에서 2골 1도움으로 강했는데 그 2골이 모두 특유의 오른발 직접 프리킥 득점이었고 한 개의 어시스트 역시 코너킥 세트피스였기 때문에 사우스햄튼 역시 제임스 워드 프라우스 선수가 처리하는 오른발 프리킥 세트피스 한 방으로 기대를 걸어볼 만한 매치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지금 보시는 것처럼 크리스탈 팰리스가 올 시즌 프리미어리그에서 옐로우 카드가 3번째로 많은 팀이고 퇴장도 3번이나 있었을 정도로 위험 지역에서 파울이 상당히 많은 팀이기 때문에 크리스탈 팰리스가 위험 지역에서 프리킥 기회를 사우스햄튼에게 내주게 된다면 또다시 제임스 워드 프라우스 선수의 오른발 프리킥으로 실점을 하는 장면이 그려지지 않나 싶습니다. 패턴적으로 봤을 때도 올 시즌 리그 3연승이 없었던 크리스탈 팰리스이고 현재 2연승 중이라는 점에서 한번 부러질 여지가 있어 보입니다.
무엇보다 최근에 리그 2연승을 거둔 크리스탈이기 때문에 강등권 경쟁에서 어느 정도 멀어진 심리적인 안정감이 방심으로 작용이 될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그에 반해서 사우스햄튼은 여전히 리그 꼴찌로 반드시 승리가 필요한 경기이기 때문에 이 사활을 걸어야 되고, 최근에 그래도 사우스햄튼이 맨유나 토트넘 같이 강팀들을 상대로 무승부를 거뒀었던 저력을 고려를 한다면 이 무승부 정도는 충분히 받쳐볼 만한 매치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3번 경기는 무패 투폴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4번 경기는 토트넘과 본머스의 경기인데 토트넘의 단통 승리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독식을 노려보실 분들은 승패로 본머스의 승리 이변까지 추천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살롱 코멘트로 정리를 해드리면 이 경기는 세트피스 득점 1위 토트넘 대 세트피스 실점 1위 본머스의 맞대결이라는 점에서 세트피스에서 승패가 갈릴 가능성이 높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토트넘이 프리미어리그에서 세트피스 득점이 13골로 브랜트포드와 함께 가장 많은 세트피스 득점을 기록 중이고, 반대로 본머스 같은 경우에는 세트피스 실점이 17골로 가장 많은 실점을 하고 있기 때문에 토트넘의 퀄리티 있는 세트피스 공격이 통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양 팀이 지난 10월에 본머스의 홈에서 첫 번째 맞대결을 펼쳤었던 타임라인인데, 이 본머스가 먼저 2골을 넣었는데 토트넘이 후반전에만 3골을 넣으면서 3대2로 역전승을 거뒀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그 토트넘의 3골 중에서 무려 2골이 코너킥 세트피스로 나왔기 때문에 지난 1차전 맞대결에서도 본머스가 토트넘의 세트피스에 상당히 고전을 했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만큼 본머스가 세트피스 수비가 치명적인 약점인 팀이고, 최근에 본머스가 원정에서 패했던 경기가 아스톤빌라 원정에서 0대3으로 패배를 당한 경기인데, 그 경기에서도 빌라에게 세트피스 상황에서만 2골을 실점을 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이번에도 토트넘이 강력한 세트피스 공격력으로 충분히 재미를 볼 만한 이 매치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만 최근 강등 버프를 받고 있는 본머스가 최근에 경기력 자체가 나쁘지 않은 상황이고, 최근 강팀과의 경기에서도 경기력이 꽤 준수하게 나오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난달 1등 팀인 아스날 원정에서도 2대2 무승부로 가다가 후반 종료 직전에 극장골을 내주고 아쉽게 2대3으로 패배를 당했던 본머스이고, 리버풀과의 홈 경기에서는 깜짝 1대0 승리를 거뒀을 정도로 최근에 강팀들을 상대로도 끈적한 경기력을 보여주고 있는 이 본머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본머스가 올 시즌 원정에서 성적과 수비력이 현저히 떨어지는 팀이지만 최근에는 원정에서도 4경기 2승 2패로 개선된 경기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미 지난 토트넘과의 1차전 맞대결에서도 먼저 내리 2골을 넣고 2대2 무승부 직전까지 갔다가 후반전 추가 시간에 세트피스로 극장골을 내주고 패배를 당했던 본머스이기 때문에 오히려 이 경기는 본머스가 선수비 후 역습을 가져가는 구도 속에서 토트넘을 괴롭힐 수도 있는 매치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본머스가 역습 상황에서는 빌링이나 테버니어, 와타라, 솔랑키 같은 자원들이 공격적으로 한 방을 보여줄 수 있기 때문에 충분히 토트넘도 곤욕스럽게 만들 수 있는 최근의 흐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4번 경기는 토트넘의 단통 승리로 가는데 독식픽으로는 승패를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번 경기는 울버햄튼과 브랜트포드의 경기인데 무패 투폴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살롱 코멘트로 정리를 해드리면 울버햄튼 같은 경우에는 이번 경기까지 핵심 미드필더이자 팀의 주장인 네베스 선수가 징계로 결장이 되는 것이 이 큰 전력 누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직전 첼시와의 홈 경기에서도 네베스 선수가 결장을 했지만 울버햄튼이 1대0 승리를
거두면서 굉장히 좋은 결과를 얻었다고 보시면 되겠는데, 지난 브렌트포드와의 1차전 맞대결에서 울버햄튼이 1대1 무승부를 거뒀을 때 울버햄튼의 동점골을 만들어내면서 최고 평점을 기록했던 것이 바로 지금 보시는 울버햄튼의 미드필더 네베스 선수이기 때문에, 이 네베스 선수가 빠지는 것은 여전히 이 크나큰 전력 누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네베스 선수를 강조드리는 이유는 이 브렌트포드와 울버햄튼이 기본적으로 프리미어리그에서 롱볼을 굉장히 많이 쓰는 팀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브렌트포드가 지금 보시는 것처럼 경기당 평균 롱볼 횟수가 62회, 울버햄튼이 57회로 상당히 비중이 높은 롱볼 공격 전개를 가져가는데, 이 울버햄튼 같은 경우에는 네베스라는 미드필더가 프리미어리그에서 전체의 롱패스 정확도가 2등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만큼 네베스 선수가 좌우로 뿌려주는 이 전환 롱패스가 울버햄튼의 역습, 공격의 시발점 역할을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네베스 선수가 중원에서 빠지는 것은 울버햄튼 특유의 롱볼 공격 전개가 상당히 죽을 수 있는 요소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팀 컬러인 롱볼 색깔을 더 잘 살릴 만한 쪽은 원정팀 브렌트포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브렌트포드 같은 경우에는 확실한 무기가 있는 것이 바로 세트피스 공격인데, 이 세트피스 득점이 13골로 토트넘과 함께 공동 선두를 달릴 정도로 브렌트포드가 강력한 세트피스 한 방을 가지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에 반해서 울버햄튼 같은 경우에는 올 시즌 세트피스 실점이 9골로 적지 않은 팀이고, 이미 올 시즌 브렌트포드와의 첫 맞대결에서도 코너킥 상황에서 브렌트포드의 수비수 벤미 선수에게 세트피스로 실점을 한 경험이 있기 때문에 이번 경기 역시 브렌트포드가 세트피스로 재미를 볼 만한 매치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만 울버햄튼도 홈에서 저력을 보여줄 만한 이유는 최근에 울버햄튼이 홈 경기에서 첼시, 토트넘, 리버풀 같이 강팀들을 상대로 승리를 거뒀을 정도로 홈에서는 끈적한 모습이 있는 흐름이고, 브렌트포드는 최근에 리그 4경기에서 2무 2패 승리가 없을 정도로 최근에 주춤하는 모습이 있습니다. 물론 브렌트포드 역시 최근에 강팀과의 경기가 많았지만 기본적으로 브렌트포드가 원정에서 성적이 떨어지는 팀이고, 올 시즌 브렌트포드가 프리미어리그에서 무승부가 13번으로 가장 많은 무승부, 최다 무자비를 기록을 하고 있는 브렌트포드이기 때문에 무승부 정도는 충분히 가져갈 만한 매치라고 생각이 됩니다. 따라서 울버햄튼의 네베스 공백에 따른 이 울버햄튼의 롱볼 정확도 감소, 그리고 브렌트포드 특유의 롱볼 역습과 세트피스 공격 한방, 그리고 최전방 공격수 아이반 토니 선수의 골 결정력 우위까지 고려를 한다면 이 무승부를 가져가면서 브렌트포드 사이드를 노려볼 만한 매치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5번 경기는 무패 투폴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6번 경기는 빌바오와 소시에다드의 경기인데 빌바오의 단통 패배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투폴 추천으로는 무패를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살롱 코멘트로 정리를 해드리면, 빌바오 같은 경우에는 라리가에서 측면 크로스를 경기당 평균 24회로 가장 많은 크로스를 활용하는 팀이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그만큼 크로스 횟수가 많다 보니까 지금 보시는 것처럼 부정확한 크로스 역시 가장 많은 것이 바로 빌바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번 경기 빌바오 팀 내에서 가장 많은 어시스트인 5개를 기록 중이면서 오른발 크로스 능력이 굉장히 뛰어난 오른쪽 측면 수비자원인 데 마르코스 선수가 경고 누적으로 결장이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반면에 소시에다드 같은 경우에는 라리가에서 제공권이 2번째로 높이가 굉장히 뛰어난 팀이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이 빌바오라는 팀이 경기가 안 풀릴 때의 전형적인 패턴이 뭐냐면, 이 오사수나 같이 제공권이 뛰어난 팀들을 상대로 크로스를 계속 남발하다가 무득점으로 그치는 패턴이 상당히 많다고 보시면 되기 때문에 이번 경기 라리가에서 제공권이 2번째로 좋은 소시에다드를 상대한다는 점에서 충분히 이번 경기 역시 빌바오가
측면 크로스를 남발하다가 무득점에 그치는 흐름이 나오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통계가 빌바오의 전형적으로 경기가 안 풀렸을 때의 이 통계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왼쪽에 보시는 통계가 라리가에서 제공권이 가장 좋은 헤타페전에서 0대 0으로 비겼을 때 빌바오가 무려 45개의 크로스를 뿌렸음에도 불구하고 이 무득점에 그쳤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옆에 보이는 통계 같은 경우에는 제공권 3등을 달리고 있는 에스파뇰을 상대로 빌바오가 또다시 홈에서 31개의 크로스를 뿌렸음에도 불구하고 에스파뇰에게 무득점에 그치면서 0대1로 패배를 당했던 통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결론적으로 봤을 때 빌바오 같은 경우에는 측면 크로스를 굉장히 많이 활용하는 팀이지만 측면에서 단순 크로스를 남발하다가 제공권이 좋은 팀에게 가로막혀서 무득점 경기를 할 때가 굉장히 많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실제 지금 보시는 것처럼 빌바오도 제공권이 7등으로 나쁘지 않은 팀인데, 빌바오가 올 시즌 자신들보다 제공권이 좋은 팀인 헤타페, 소시에다드, 에스파뇰, 마요르카, 오사수나를 상대로는 굉장히 성적이 좋지 못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유일하게 자신들보다 제공권이 뛰어난 팀을 상대로 카디스를 상대로 2경기 2승을 거뒀던 것을 제외하면은 빌바오가 자신들보다 제공권이 좋은 팀을 상대로는 올 시즌 상대 전적에서 상당히 열세였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헤타페를 상대로는 올 시즌 2차례 맞대결 모두 무승부에 그쳤던 빌바오이고, 제공권 2등을 달리고 있는 이번 맞대결 상대인 소시에다드를 상대로도 1차전 맞대결 원정에서 1대3으로 패배를 당했던 빌바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제공권 3등 팀인 에스파뇰을 상대로는 2경기에서 1승 1패, 제공권 4등을 달리고 있는 마요르카를 상대로는 개막전에서 0대 0 무승부, 제공권 5등을 달리고 있는 오사수나를 상대로는 올 시즌 컵대회 포함 3경기 2무 1패로 열세였던 빌바오이기 때문에 이 경기 역시 충분히 고전을 할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앞서 말씀을 드린 것처럼 빌바오가 최전방에서 크로스를 마무리해줄 수 있는 이 장신의 공격수가 없다 보니까 지금 보시는 것처럼 라리가에서 12경기 무득점을 기록을 하면서 무득점 순위 3위를 달릴 정도로 빌바오가 경기력에 비해서 무득점에 그치고 있는 경기가 굉장히 많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더더군다나 우측면에서 정확한 크로스를 뿌려줄 수 있는 빌바오의 측면 수비수 데마르코스 선수가 경고 누적으로 결장이 되기 때문에 크로스의 정확도가 더 떨어질 가능성이 있는 이 빌바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지금 보시는 것처럼 빌바오의 최대 강점이 바로 전방 압박인데, 이 소시에다드 역시 빌바오 못지않은 전방 압박 효율성을 보여주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빌바오가 전방 압박에 의한 득점이 6골, 소시에다드가 5골이기 때문에 이 전방 압박 측면에서도 양 팀이 팽팽하다는 점에서 충분히 소시에다드가 원정에서도 해볼 만한 매치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만 소시에다드 역시 최근에 모든 대회 13경기 중에서 8경기가 무득점이었을 정도로 이 주요 공격자원들의 골 결정력이 다소 떨어져 있고, 원정 경기에서도 3경기 1무 2패 승리가 없기 때문에 양팀의 최근 팽팽한 상대 전적과 골 결정력을 고려를 한다면 이 무승부도 충분히 가져갈 만한 매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6번 경기는 빌바오의 단통 패배로 가는데 투폴 추천으로는 무패를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미경보석 1부 마지막 경기는 베티스와 에스파뇰의 경기인데 승무패로 지으면서 2변까지 한번 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살롱 코멘트로 정리를 해드리면, 최근 베티스 같은 경우에는 유로파리그 포함해서 모든 대회 7경기 1승 2무 4패로 하락세에 빠져 있습니다.
현재 베티스가 공격 상황에서 플레이메이킹을 담당해야 하는 페키르 선수가 장기 부상으로 빠져 있고, 이 팀 내에서 38번의 기회 창출로 가장 많은 기회를 만들고 있는 카날레스라는 베테랑 미드필더 역시 또다시 퇴장 징계로 결장이 되기 때문에 상당히 중원에서의 플레이메이커 부재가 발목을 잡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베티스가 올 시즌 오픈 플레이 상황에서의 기대 득점 26.97골보다 현저히 적은 19골에 그치고 있는데, 반대로 에스파뇰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베티스보다 많은 24골의 오픈 플레이 득점을 하고 있기 때문에 골 결정력 측면에서는 오히려 에스파뇰이 한 수 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전체 골수는 양 팀이 34골로 동일한데, 이 베티스 같은 경우에는 올 시즌 특징이 이 페널티킥 득점이 상당히 많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통계가 라리가 페널티킥 득점 순위인데, 이 베티스가 무려 페널티킥 득점이 8골로 가장 많은 득점을 페널티킥으로 하고 있는 팀이기 때문에 이 페널티킥을 얻지 못하면은 상당히 답답한 공격 흐름이 나온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문제는 에스파뇰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수비가 불안한 팀임에도 불구하고 올 시즌 라리가에서 페널티킥 실점이 의외로 2골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페널티킥 실점이 두 번째로 적은 팀이기 때문에 이 베티스가 에스파뇰을 상대로 의외로 페널티킥을 얻어내지 못한다면 상당히 답답한 흐름이 나올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또한 지금 보시는 것처럼 에스파뇰이 수비적인 상황에서 최대의 약점이 세트피스 실점이 많다는 점인데, 세트피스 실점이 무려 14골로 라리가에서 가장 많은 팀이 에스파뇰이지만, 이 베티스 같은 경우에는 세트피스 득점이 단 4골로 세트피스 공격력이 세 번째로 좋지 못한 팀이기 때문에 에스파뇰의 약점이라고 할 수 있는 세트피스 수비도 이 공략을 할 수 있을지 조금은 의문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 다른 리스크가 있는 것이 베티스 같은 경우에는 올 시즌 라리가에서 레드카드가 12번으로 가장 많은 팀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직전 카디스와의 홈경기에서도 무려 2명이 퇴장을 당하면서 카디스에게 0대2로 패배를 당했던 베티스인데, 특히나 지금 보시는 것처럼 12번의 퇴장 중에서 무려 8번의 퇴장이 홈경기에서 나왔을 정도로 유독 홈경기에서 퇴장자가 많이 나오고 있는 이 베티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미 에스파뇰과의 맞대결에서 최근에 3경기만 놓고 보면은 이 3경기에서 2번의 맞대결에서 서로 각각 퇴장자가 한 명씩 발생을 했던 매치업이기 때문에 베티스가 또다시 퇴장 악령에 이 발목이 잡힐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물론 이미 지난 경기에서 2명이나 퇴장을 당했는데 또 퇴장자가 나오겠냐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 텐데, 앞서 말씀을 드린 것처럼 베티스가 유독 홈 경기에서 퇴장이 많고, 지금 보시는 것처럼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2월까지 홈 4경기 연속으로 퇴장자가 나왔었던 전력이 있는 베티스이기 때문에 이번 경기에서도 퇴장자가 나오지 말란 법은 없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이번 베티스와 에스파뇰 경기 주심이 알레한드로 호세 에르난데스라는 주심인데, 이 알레한드로 주심 같은 경우에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라리가에서 레드카드 발급 횟수가 8번으로 두 번째로 많은 주심이기 때문에 충분히 베티스를 상대로 퇴장을 줄 만한 매치이고, 이미 이 주심이 베티스에게 올 시즌 레드카드 한 번을 발급을 했던 전적이 있다는 점에서 여러모로 베티스가 퇴장을 조심하지 않는다면 이번에도 의외로 레드카드의 발목이 잡힐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 주심의 통계를 보시면 라리가 13경기를 관장을 했는데 승률 분포도가 홈팀의 승리가 38.5%, 무승부가 53.8%, 원정팀 승리가 7.7%로 무승부 비중이 상당히 높았던 이 주심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최근에 베티스가 플레이메이커 부재에 따른 골 결정력 저하,
베티스의 최대 강점인 페널티킥 부문에서 에스파뇰이 실점이 적다는 점, 에스파뇰의 최대 약점인 세트피스 상황에서 베티스가 득점력이 떨어지는 점, 베티스의 레드카드 변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를 했을 때 이 경기는 현재 베티스 쪽으로 투표율이 70% 이상 몰린 것은 너무 많이 몰린 듯한 느낌이 들지 않나 싶습니다. 이미 올 시즌 첫 맞대결에서 홈에서 베티스에게 1대0으로 승리를 거둔 바 있는 에스파뇰이고, 베티스가 올 시즌 리그 3연패가 없었다는 패턴, 그리고 에스파뇰의 최다 무자비 2위 면모까지 고려를 한다면 이번 경기 주심의 높은 무승부 확률까지 고려를 했을 때 이변 픽으로 최소 무승부 정도는 가져가 봄직한 매치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7번 경기는 승무패로 지우면서 이변까지 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것으로 7억 3,400만 원이 이월된 축구토토 승무패 22회차 현리경 분석 1부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연이어서 2부를 촬영을 해서 구독자 여러분들의 흐름이 끊기지 않도록 업로드를 해드리겠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신 분들은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면 풋볼살롱 채널에 크나큰 힘이 됩니다. 구독 버튼 옆에 종 모양의 알림 설정을 해주시면 그 누구보다 빠르게 양질의 축구 승무패 프로토 관련 분석 컨텐츠를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풋볼 살롱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